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혹시 체감할 정도? 체감할 정도고요. 강남 분위기도 보면은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시장 상인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으로부터 많이 등을 돌렸다. 정치인 박주민의 다음 목표는 무엇인지, 혹시 서울시장이신지? 열심히 일단 일을 해서 대선에서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게 만들고요. 서울시장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꾼 정치 뉴스 머니투데이 더300이 만드는 고품격 정치시사 콘텐츠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6.3 조기 대선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지난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선대위 서울위원장, 선대위 기본사회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주민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창 바쁘실 시간에 저희 터치다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를 찾아오신 거죠. 지난 대선에서는 총괄본부장 맡으시면서 방송 콘텐츠 단장 맡으셨었다가,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뭐 그 골목선대위 서울위원장이랑 기본사회위원장 이런 거 맡게 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아시다시피 기본사회위원회는 저희 당 조직이에요. 당 네네. 조직인데 이번에 선대위에서도 후보 직속의 위원회로 네네.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정체성, 기본사회를 지향한다는 정체성을 선거 시기에 널리 그리고 잘 알려내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골목골목 선대위 서울위원장은 그 서울에 보면 시당 체계로 이제 골간 조직이 있는데 네네. 그것만으로는 빽빽히 다 메울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지명도가 있는 의원들 중심으로 골목골목까지 다 챙겨라. 자기 지역만 챙기지 말고 전체 서울을 커버해라.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선대위여서 전체 서울 곳곳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예. 출정식 때 사회도 좀 보셨는데, 네. 사실 이날 좀 붉은색이 가미됐던 이재명 후보 운동화가 굉장히 좀 눈길을 끌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통상 검정색이나 회색인 방검목도 흰색이어가지고 눈길을 끌었는데, 좀 현장에서 보셨던 그런 착장에 대한 소감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 운동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기호에 1번이지 않습니까? 저희 기호가 네네. 1번인데 저희 기호에도 이미 빨간색 무늬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네네. 통합을 상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운동화도 그런 컨셉에 맞춰서 통합. 출정식에서 대표님이 하신 연설의 대부분도 통합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이미지, 그런 메시지를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흰색 방검복, 방탄복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나오던데 대표가 이제 그 출정식 연설할 때도 네네. 축제가 돼야 될 선거가 이렇게 방검복, 방탄복을 입고 긴장해야 되는 상황에서 치러진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도 또 통합을 얘기했어요. 이게 세력 간에 계속 강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역시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수도권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 쪽 맡으셨으니까 서울 지역의 민심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지난 대선 저희가 0.73% 차이, 표로 보면 한 24, 5만 표 차이로 졌는데 서울에서는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서울에서 조금만 더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대선 승리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안타깝게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지지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끌어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골목골목 선대위 뭐 이런 것들도 가동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최근에 뭐 강남 3구도 다녀봤고, 그다음에 구로 뭐 이런 데도 가봤고, 저희 지역만이 아니라 동작 다 다녀봤고, 오늘 아침에는 한 3시간 반 동안 저희 지역을 곳곳을 한번 훑어봤는데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혹시 체감할 정도? 체감할 정도고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우리 쪽을 향해서 뭐 손을 흔들어 주시거나 뭐 엄지척을 해주시거나 뭐 이런 분들의 숫자도 늘긴 늘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막 저희들에게 약간 반감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았다면 거의 그런 분들 만나뵙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쪽을 지지하시더라도 좀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본인들이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선거운동 기간 초반 이재명 후보가 지금 영남권을 좀 다니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험지라고 평가되는 곳을 가시는데, 이제 그 우리 의원님께서도 강남을 좀 영남, 강남? 아무래도 서울 내에서 가장 민주당이 고전하는 지역 중 한 곳이죠. 어려운 지역이죠. 예, 그래서
그쪽 뭐 강남 가보셨,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쪽 분위기는 좀 특별히 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네네.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마 이제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서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거의 10분기 연속 내수가 침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느끼고 계신 거고 당연히 그래서 이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했다와 상관없이 이제는 좀 경제를 살릴 수 있고 민생을 챙길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다. 이 자영업자분들이. 근데 서울이 어느 도시보다 자영업자가 많은 도시입니다. 예.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강남도 제가 뭐 꽤 큰 상점가들 많이 다녀봤는데 네네. 거기도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 겁니다. 네. 많이 사람들이 좀 빠져서. 그래서 이제 강남 분위기도 보면은 뭐 전체적인 분위기야 제가 좀 더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네네. 적어도 밑바닥 민심, 자영업자, 소상공인, 시장상인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으로부터 많이 등을 돌렸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들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예. 사실 뭐 이번에 그 1, 2, 3 비상계엄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이다 보고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이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우세하고 있는데 사실 좀 이번 선거운동 기간 뭐 이 후보나 뭐 민주당이 가장 경계해야 될 포인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누구나 이제 말씀하시는 게 항상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태도 문제예요. 태도요? 예, 말을 포함한 태도 문제. 네네. 오만해 보인다든지 또는 특정 계층이나 어떤 지역이나 이런 분들의 분노를 살 수 있는 그런 말들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태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항상 주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만하면 안 되겠죠.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저희가 선거운동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끝까지 좀 주의하면서 가면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좀 전에 뭐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아무래도 좀 높으니까 이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좀 전제하고 몇 가지만 좀 여쭤보면은 네, 그러시죠. 예.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사실 그 의원님께서 연금 개혁을 좀 성공적으로 이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국회에 그런 이제 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복지위원장으로서 대통령 이재명에게 바라는 게 좀 있을까요? 저는 뭐 요즘에 관련된 토론회나 네네. 이런 데 가면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특히 이제 복지보건 관련된 토론회 가면 꼭 드리는 말씀이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장으로 1년 동안 임기를 지내다 보니까 산적해 있습니다. 이슈가. 근데 이제 지난 정부 시절이나 아니면 뭐 그 전도 포함해서 좀 보면은 네. 보건 이슈나 복지 이슈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면서도 항상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보면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쌓여온 겁니다. 이 문제 풀어야 되는데 조금 뒤에 하지 뭐. 조금 이따 하지. 이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있고 그 개수와 종류도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이제 토론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더 이상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로만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국가적 과제로 상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우선 과제로. 예, 복지 관련된 제도 개선이나 보건 관련된 제도 개선을 더 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신경을 곳곳에 분산하셔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보건과 복지 분야야말로 국민의 삶에 밀접하게 닿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뒤로 미뤄져 왔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초기부터 좀 투여를 해서 고칠 수 있는 것들 좀 따박따박 고쳐나가는 그런 인식과 태도가 좀 필요하니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도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의대생들한테 이제 돌아와서 민주당과 논의하자 이런 메시지를 냈고 네. 그 공약을 보면 이제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자 뭐 이런 게 또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지금 굉장히 시급한 이 의료개혁 논의 뭐 전공의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좀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세요? 굉장히 좀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죠. 전공의 분들은 아직 안 돌아오고 계시고 의대생들도 지금 집단 유급을 하느냐 마느냐 막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의료 공백을 빠른 시간 내에 메울 수가 없는 상황에서 혼란은 계속 좀 지속이 될 것 같고, 특히 의료 교육 자체가 좀 많이 망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내년에 트리플링, 그러니까 네네. 원래 정원의 1배, 2배, 3배를 한꺼번에 교육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료 교육의 특성상 어렵죠. 왜냐하면 그렇죠. 실습이 위주가 돼야 되는데 평상시 수용 가능한 실험실의 인원의 3배를 넣고 그렇죠.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기의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우리 대표도 그런 메시지를 냈는데 아직까지 참 안타깝게도 큰 반향은 없습니다. 근데 의료계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대화를 하면서 좀 풀었으면 좋겠다. 대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이 공론화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부가 그냥 숫자를 발표하고 찍어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국민의 어떤 다양한 목소리, 그러니까 의료계도 의료계 지금 환자들, 뭐 아니면 뭐 간호사,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뭐 전문가들, 그다음에 정부, 여야 모여가지고 한번 머리를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토론하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제도 개선책을 찾고 만들어 나가자. 이런 것들을 되게 정식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정부가 밀어붙였던 의료개혁 과제와 제도 개선 방책 중에는 현장하고 잘 안 맞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 저희가 차분히 좀 재검토하겠다. 이틀 속에서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좀 전에 이제 의대 정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윤 정부에서 2,000명이 나왔었고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400명 매년 증원안이 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혼란 속에서 의료계 해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좀 어느 선에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게요. 과거에는 이런 의료 인력의 증원 규모를 추계해내는 공적인 기구가 사실상 없었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저희가 법을 통과시켜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라는 게 이제 발족합니다. 네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의료계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의협이 자신의 추천 인원들을 다 추천했어요. 그럼 이제 그 기구에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정원 규모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부족한 의료 인력, 네네. 그리고 진료 과목마다 부족한 인원 이런 것들을 좀 다 뽑아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의료계도 좀 수긍하고 따라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틀을 통해서 이제 정원 규모를 정해 나가면서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료계 이야기는 여기서 잠깐 넘어가서 좀 저희가 여기에도 잠깐 세워놨는데 네. 주민의 헌법이라는 책을 최근에 개정 정보판을 제일 중요한 얘기를 지금 내셨어요. 원래 마지막에 또 엔딩에 좀 하이라이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지금 뭐 복지위원장 맡고 계시지만 변호사 출신이시고 초대선 때 이제 상당기간 법사위에도 맡고 계셨는데 이번에 헌법책을 이제 내신 지 좀 됐는데 개정 보증판을 좀 이번에 내시게 된 약간 좀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까요? 그 사실적인 배경도 있고 그렇죠. 실무적인 배경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제가 추구하는 어떤 이념적 또는 목표적 그런 것도 있는데 뭐냐면 사실적이고 실무적인 거는 갑자기 책이 많이 팔렸어요. 2019년에 낸 책이. 그래서 4세를 찍어야 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4세를 찍겠다. 그래서 아니 4세를 찍을 거면 차라리 최근 상황을 반영한 개정정보판을 내자라고 제가 역제안을 했고 그래서 개정정보판을 냈습니다. 그 무렵에 많은 분들이 헌법적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셨고 어려웠죠. 이 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조문별로 대부분 헌법책들이 조문별로 해석된 책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양서 중에는 대부분 헌법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내용이어서 조문별로 좀 해석한 책이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던 내용을 풀어 쓴 책이라서 쉽게 쓴 책이라서 요걸 좀 개정 정보판으로 내 가지고 좀 보실 수 있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내게 됐어요. 개정 정보판 내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서점에서 이제 좀 랭크 이제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있는 것을 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 뭐 123 비상계엄 이후에 뭐 탄핵이며 뭐 이런 이후에 일련의 상황 속에서 좀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져서 그런 것 같은데 헌법 서적을 집필한 분으로서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 당을 포함해서 야 5당은 이미 그 테이블 야 5당 테이블을 네네. 꾸려가지고 거기서 논의한 결과 개헌을 대선 이후에 추진하기로 입장을 밝혔죠. 네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시간을 들여서 시민들과 또 대화해 나가면서 만들어 나가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도 저는 개헌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치 세력 중에 뭐 개헌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세력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는 해야 되고 또 국민적인 요구가 있는 것들을 좀 저희가 개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은 아마 차분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예. 거의 뭐 87체제라고 흔히들 표현을 하는데 벌써 이제 40년 40년 가까이, 가깝게 됐죠. 그래서 조금 요거는 뭐 좀 별건이긴 한데 민주당 내에서 최근에 대법관 수를 뭐 40명으로 늘려야 한다, 100명으로 늘려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대법관의 숫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대법관 1인이 처리하는 사건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경무에 시달린다.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있어 왔고요. 네네. 그래서 대법관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주장도 시민사회 쪽에서 많이 얘기가 됐었고 꾸준히 제기가 되었죠. 최근에는 이제 대법원 측에서도 어느 정도 늘리는 거는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대법원의 구성원인 대법관 숫자를 좀 늘려야 되는 거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요.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다 아시겠지만 국민분들이 이제 대법원 구성과 시스템도 다 아셔야 돼요. 소부가요, 네. 4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렇죠. 전체 대법관 수는 현재 14명인데 아시다시피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안 해요. 그리고 대법원장도 실질적으로는 평의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소부의 인원으로 참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12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4명이 한 부를 이루니까 부가 3개예요. 3개의 부로 그러면 그 많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번에 이제 드러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드러난 게 기록을 안 읽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부터 대법원이랑 뭐 헌법재판소까지 최근에 국민들이 한 6개월 동안 공부를 하는 시기가 돼가지고 아니, 막연히 아마 국민분들은 대법원에서도 나의 사건을 꼼꼼히 읽어보고 판단할 것이다라는 신뢰와 믿음이 있으셨을 텐데 이번에 대법원의 공식적 입장으로 밝혀진 거죠. 안 읽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좋냐 이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좋냐. 부를 3개 운영해서 이게 그러면 개선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민사는 한 부가 한 2-3개, 네네. 형사 한 부 한 2-3개, 행정 특수성이 있으니까 행정 뭐 1-2개, 특허도 굉장히 특수성이 있어서 그쵸, 특허 그쵸. 법원이 따로 네, 돌아가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 노동법원을 따로 두고 노동대법원도 따로 둡니다. 노동은 민법하고 민법에서 파생됐지만 다른 논리로 작동된다는 이유로 노동법원을 따로 두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우리나라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럼 민법과 좀 분리된 노동소부 같은 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뭐 40명이다 100명이다 먼저 던지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민사는 2개에서 3개 부? 3개 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이제 상고까지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이제 각 재판들의 유형을 좀 보고 거기에 맞게끔 네. 증언 내지 지금 개편이 근데 필요하다. 대충은 알죠. 저도 법조인 생활 10년 네네, 했으니까 그쵸. 대충 민사가 3개도 좀 적을 수 있어요. 부가 소부가. 그다음에 형사도 한 2개, 형사도 한 3개 부 정도면 좋을 것 네네. 같고. 노동은 좀 저는 솔직히 노동대법원을 당장 못 만들 거면 노동소부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노동만 전담을 하는 신설이 되어 있는데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 그 법조계에서 노동대법원을 따로 만들자라는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거 안 된다 그러면 노동소부라도 하나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특허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원 자체가 별도로 있어요. 판사들이 특허 사건 되게 다루기 힘들어합니다. 어렵죠. 기술을 진짜 다 이해해야 그렇죠. 되니까. 근데 대법관은 다 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허 소부도 좀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대충 숫자가 나와요. 네네. 뭐 그 정도 플러스 알파로 해서 좀 늘려가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독일 뭐 이런 데는 뭐 100몇십 명이에요 대법관들이. 맞아요. 예. 지금까지 12명의 현인에게 우리가 믿고 그냥 너무 많은 걸 맡겼는데 기록도 안 읽는다는 건 자기네들이 이제 인정을 했으니까요. 기록 안 보고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럼 대법관이 뭐 신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재판과 연결지어서 좀 이 이슈가 나오다 보니 증언에 대한 주장들이 나오다 보니 조금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영역들도 좀 있는데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터치다운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보통들은 최종 목표를 물어보는데 저희는 이렇게 멀리 가지 않습니다. 정치인 박주민의 다음 목표는 무엇인지 혹시 서울시장이신지? 서울시장도 고민하고 있고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계시고. 예. 열심히 일단 일을 해서 네. 이번 가까운 대선에서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서울시장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그 골목골목 서울 선대위에 계신 분들이 잠재적 주자들을 분들이란 평가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 경쟁자들끼리 같이 일하시면 괜찮은 팀워크가 나오겠습니다. 좋아요. 어제도 제가 그 같은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이신 전현희 의원님과 같이 식사했어요. 저는. 같이 시장 돌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응원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선까지 이제 15일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은데 네.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대선 이후에 다양한 논의 좀 필요할 때 다시 터치다운에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장소를 저희 지역 사무실로 옮겨가지고 좀 번거로우셨을 텐데 아닙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역에서 오늘 아침에 좀 1시간이라도 좀 더 돌고 싶어서 제가 좀 억지를 부렸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